예, 13년 만에 성사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마지막 무대가 이 시간 평양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동 공연하는 오늘 무대에서는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시간은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전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 마지막 공연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4시 반부터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 좀 당겼습니다. 우리 측 요청으로 3시 30분, 그러니까 약 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 사회를 보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제 이제 윤상 예술 감독이 리허설을 한 6시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오늘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고 먼저 좀 가겠습니다. 네, 들려주십시오. 막상 합동 연습을 해보니까 발성에서도 그렇고 박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렇고 요만큼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합동 공연에서는 어떤 그 차이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그리고 하나가 돼서 들리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센터장님. 지난번에도 좀 상황이 잘 끝났잖아요. 예, 북한 그럼요. 쪽에서 대대적 보도도 하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까지 관람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이 찾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한데. 글쎄요, 오늘 또 오게 될는지는 지금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히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다면 또 참석한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는 오늘 참석할 걸로 봤죠. 그렇습니다. 첫날은 단독 공연이고 예. 오늘은 합동 공연이고 또 인원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참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 김 위원장 직접 얘기를 했지요. 예. 자기 일정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조정했다는 얘기도 했고 또 단독으로 공연하는 데 내가 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달리 북측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뜨거운 이 호응을 보였고 예. 김 위원장 자신도 우리 K-팝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특히 레드벨벳과 관련한 언급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남측이 와서 봄이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예. 이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화 예술 교류를 정례화 또 자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공연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북측 주민들 12,000명이고 류경 정주영 체육관은 우리 정주영 회장이 북측에 이제 제공한 그런 시설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제공해서 만든 체육관이고 거기서 예. 과거에 농구 시합도 열렸었고요, 남북 간에.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남과 북이 합동으로 예.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예. 아마 평화 분위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예. 윤상 감독에 따르면 1차 공연 때 이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가수가 북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관람객들이 굉장히 좋아를 했다. 그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레퍼토리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네. 양보하는 분위기 같은데 네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1차 때는 워낙 분위기가 좋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석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또 고조되는 예. 그 열광적인 이제 박수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2차 공연은 남북 합동 공연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1,300석 정도의 극장에서 공연이었고 오늘은 이제 체육관 한 12,000석 정도 되는데 예. 12,000석 공연이면 북한의 평양의 일반 시민들도 아마 일부는 그 이번 공연에 참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공연은 북한의 이제 당이나 그 국무원의 관료들 간부들 위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거라고 보고 또 문화계 인사들이 봤을 거라고 보고 이제 오늘은 상당히 대중적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또 남북이 합동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전반적으로
우리 측 노래와 북측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아마 사회를 남북이 같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난번에 드는데요. 서현 씨 혼자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우리 단독 공연이었으니까 그랬고요. 이번 그 합동 공연은 예. 아마 사회도 아마 같이 볼 수도 있겠고 예. 또 같이 남북의 예술인들이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꽤 나올 것 같다. 예. 이런 점에서 지난번이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아주 대중적이면서 예. 남북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의 공연이지 않나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술단도 이제 사실은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리허설 한 번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긴장도 했을 것 같은데 1차 공연 후에 여러 가지 소감도 이야기를 했어요. 좀 풀어졌고요. 그다음에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먹고 좀 좋아하는 모습도 좀 담았는데 자, 두 명의 가수 이야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고 16년 만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동안에 16년 동안에 많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잖아요. 오랜만에 왔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자, 가수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북측에서 요구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네. 예, 최진희 씨는 북한에 많이 가서 공연을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 차례 가서 공연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북한 주민들, 제가 최진희 씨하고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최진희 씨 말로는 본인이 고려 호텔에 갔을 때 예. 거기에서 북한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참 상당히 그 가슴에 감명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자주 오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백지영 씨는 또 냉면 얘기도 했어요. 저도 평양에 2번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봤는데요. 예. 맛있습니다. 결국 문화, 예술 그런 음식의 교류가 중요하고 현송월 단장이 결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음악다운 음악, 노래다운 노래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북한 선전가요라고 하는 게 늘 천편일률적인데 우리 가요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와 곡을 담고 있고 아마 우리 악기들 이런 연주들이 훨씬 경쾌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뭐 표현은 다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제 1차 공연 이후에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잘 됐는데 우리 기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게 이제 북측하고 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카메라 기자 한 명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직접 취재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온 것도 좀 그렇고요. 사과 내용도 굉장히 진솔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다 이렇게 파격이다.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남관계사에서 봤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북측이 그렇게 직접 실질적으로 북측의 최고 남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그 사과를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하는 이런 것은 전례가 없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그런 차원에서의 사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그 경호 문제하고 또 진행 문제 과정에서 좀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경호 문제가 이제 우선시되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이제 제대로 취재를 못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 과정에서는 빚어진 어떻게 보면 좀 그 해프닝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북측에서 최고 책임자 격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기자들에게 16분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평양 시내에 대한 촬영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것들 또 2차 공연에서는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고 남관계나 앞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상황들을 볼 때 예. 북한이 조금은 유연하게 예. 그리고 보통 국가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이 예. 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진들이 앞으로 이제 북한에 있을 행사에 가서 취재를 할 때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그렇습니다.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김현철 부위원장이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에서 천안함 주범이라 불리는 사람이 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예. 자, 굳이 이런 말을 표현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예. 그 뉘앙스가 어떻게 이제 말을 표현은 사실 들어보면 이게 네. 있잖아요. 말할 독특한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사과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2007년 12월에 제가 평화의 집에서 김영철을 만났을 때 예, 예. 그때 북측이 우리와 합의한 걸 안 지킨 적이 있습니다. 항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철 여간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당시 사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사과는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자의 손을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투영되기를 바라는데 기자들의 그 마음을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 노하우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글쎄 이것이 해프닝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시나리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취재 제안에 대해서 이제 김영철이 사과를 했고 예. 금방 질문하신 그 부분입니다. 남측에서 천안함 주범으로 불리운다라는 표현인데요. 글쎄 뭐 이것이 자기는 천안함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농담의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농담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김영철 부위원장의 사과로 간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사과를 이제 진짜 앞으로 예. 남측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예. 내가 참 과거에 그런 일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남북관계 일그러져 왔던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남북관계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3월 26일이 천안함 8주기였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영철의 어떤 그런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지난번에 이제 방문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유족들도 여러 가지 좀 애석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자,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은 자신이 천안함의 주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은 남측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약간 조쿠성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데 문성목 센터장 말씀대로 그런 식의 농담이 그렇게 썩 남측이나 또는 전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예. 말을 실수했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쨌든 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기자단 앞에서 대체로 이제 그 우리 언론에 대한 우리 기자단에 대한 그런 사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자들이 한 서너 시간 정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 억류 상태 비슷하게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최초의 취재는 이제 1층에서의 취재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서 북측 경호팀에서는 내부 취재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나 이제 사전의 이야기는 2층 취재는 안 되고, 2층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도종환 장관이 이제 예. 같이 앉아서 이제 보는 자리입니다. 2층 취재는 안 되고 1층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서로 입장들이 정리가 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호팀 북측에서도 아무래도
경호팀과 그다음에 행사 진행팀 중에서 누구 말발이 세냐? 그러면 역시 경호팀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우리 기자들이 이제 억류 아닌 억류를 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기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 북측의 사과는 또 정확하게 하고 우리 측에서도 명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 차원에서 언론의 어떤 조금은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상당히 우리의 취재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나 북측의 통제가 아주 세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남북관계의 어떤 그 언론의 그 취재 이 부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사건 아닌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반대로요. 저기 북한에 있는 기자들도 이번 우리예술단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도 사실 사면에 좀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이 사실 일면에 뭐 대서특필할 정도로 우리 걸그룹 사진까지 게재했다. 이게 제가 듣기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라리풍이라고 굉장히 배척했던 그런 문화를 남쪽의 문화를 직접 지금 소개를 하고 물론 이제 방송 같은 경우 묵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나갔단 말이죠. 편집해서 나간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모습을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 인원들이 온 것에 대해서 지난번 뭐 특사단 방문도 계속 뭐 전체 내용을 다 해서 보도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 예술단 방문에 대해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행사들이 북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한 가지는 이런 남북 간의 교류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묵음 처리한 부분입니다. 묵음 처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평양 대극장에 들어간 인원들 아주 제한된 인원이 들어갔고 오늘 12,000명도 역시 평양 시민이면 거의 200만. 그 12,000명 그래 봐야 아주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한된 인원이 이제 그걸 직접 보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뭐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내부 단속을 하는 아마 그런 측면이 같이 이어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3시 30분부터 이제 두 번째 공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30분 정도 갔는데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차 공연을 비춰봐서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지 여부 아까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4월 초에 정치 일정이 복잡한 일이 있어서 오늘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복잡한 정치 일정이 과연 뭔가 그래서 4월 그러니까 초순이죠. 한 그 무렵에 10일 전후로 해서 뭔가 있는지를 봤더니 11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있고요. 15일 날 태양절이 있는데 뭐 다른 또 정치 일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11일 날 개최가 되는데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개최가 됩니다. 전체 회의는 4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또는 둘 중에 한 번 개최가 되는데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한 결정 사항은 예산과 인사입니다. 그 인사는 당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이제 국무원이랄지 전체적인 북한의 실제 행정부서 또는 군 이쪽의 인사랄지 뭐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최고인민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행사가 그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부분 시간을 그게 이제 쓰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15일 날 이른바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죠. 1912년생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4월 15일생인데 과거에는 이제 태양절이 굉장히 큰 북한의 명절이고 현재도 북한 최고의 명절은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병식도 과거에 몇 번 하기도 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절에 맞춰서 북한 내부의 어떤 주민들의 결속 이런 것들을 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일 관계나 또는 특히 북러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관련돼서 많은 내부 토론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북러 간에 이제 뭐 지금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느니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 일정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 챙겨야 될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남 정상회담도 27일인데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평화 체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명운과도 연결되는 그런 외교 또는 남관계, 북관계 일정을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바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정말 이게 천양지차 너무 많은 차이를 좀 보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가. 맞습니다. 4월 달에 작년에 열병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신형 미사일 화성 12형인가요? 그게 등장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절이 있거든요. 뭐 열병식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에서는. 그 태양절, 북한이 말하는 태양절의 열병식은 보통 정주년에 주로 합니다. 꺾어진 해 말씀하시죠. 정주년이라 하면 5년, 5주년, 10주년. 이제 1912년생이니까 작년이 이제 105주년이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4월 15일 이전에 3월 18일에 북한이 신형 로켓 발사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걸 3.18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 3.18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그 미사일이 바로 화성 10입니다. 이 신형 미사일을 공개를 하면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육성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계속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4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 특사 방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미연합 연습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한 매체에서도 보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뭐 과거와 같은 비방 중상 이런 거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태양절에 무슨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5월 북미 정상회담 이런 과정들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정말 명운이 걸린 그런 일정이지만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용하게 그런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자, 두 분께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으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신데 내일 판문점에서요 이제 경호 의전 보도 관련해서 실무접촉 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어떤 식으로 넘어올지 그 부분도 아마 이야기 될 거다. 그래야지 뭐 경호나 의전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그 아마 회담에 대해서. 내일 실무회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4월 4일 날 내일 있고 그다음에 18일 날 고위급 3차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균, 리성건 회담이 18일 날 또 개최가 됩니다. 또 그 중간중간에 아마 지금 이제 통신 관련된 실무회담은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는데 기술적인 회담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죠. 요거는 이제 아마 핫라인과 관련돼서 상당히 남북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수석대표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수석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호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JSA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새소리하고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도 관련된 부분은 남북이 그동안 상당 부분 이제 보도 부분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의전은
우리가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뿐이지 판문점에서나 이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과연 이제 도보로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 보면 한 10cm 정도 높이의 넓이 한 맞습니다. 30cm 예. 정도의 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턱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나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 거기에서 맞으면서 거기에서 악수를 하게 된다면 예. 그 턱에서 서서 두 분이 악수를 한다면 그나마 세계적인 아마 특종 사진일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인지 예.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의 집까지 한 200m밖에 안 되거든요. 이 거리를 걸어서 올 것인지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걸어서 예. 올 것인지 아니면 의전 차량을 타고 올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걸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전상에서 이제 그런 예, 예.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번 4월 27일 날 정상회담은 대화 집중의 정상회담입니다.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 중심 대화 집중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될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의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의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판문점이라는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 과정에서의 그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어떤 눈을 예. 가장 집중시키는 그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는 아마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이제 뭐 형식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과연 테이블에 뭐가 올라올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역시 비핵화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중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약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지금 뭐 정부 입장은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청와대에서 한 얘기 있습니다만 일괄 타결이나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다. 뭐 같을 수도 있다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이게 정리돼 가지고 이걸 안으로 가지고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데 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걸 잘게 단계화시키고 또 굉장히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 기간이 길고 예, 그럼 그러다 시간을 보니까 아예 명시를 이번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명시되되 그 끝나는 시간이 최대한 빨라야 되고요. 예. 그리고 물론 평화 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비핵화 문제와 비핵화의 행동 이행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비핵화의 완료 시점에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화 협정보다는 중요한 것은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걸 잘 알 겁니다. 예.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있고 예. 또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결 가능한 안을 만들고 예.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예. 남북 회담은 미북 회담 앞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미국이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구나. 예.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예. 그런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전 백악관 관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성사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지금 외신에 나온 게 있거든요. 네네. 결과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된 충분한 아마 그 허심탄회한 논의 예.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아주 구체적인 결론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내놓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된 선언 또는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명확한 입장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듣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나 또 그 이후의 회담에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전이라도 네. 미국 쪽 또 혹시 네. 중국 쪽하고도 계속해서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만의 입장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하나 일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그다음에 평화체제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갖고 우리 측의 북측 실무 대표들 또는 조명균, 이성건 라인 또 다른 라인들 이 라인들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충분한 대화의 그런 내용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담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양 정상의 그 논의를 또 구체적으로 또는 예.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성과를 내놓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미국과 충분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또 중국과도 협의를 할 것이고 예. 일본, 러시아와 협의를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뭐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좀 기우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